어두운 밤, 익숙한 공간이 낯선 공포로 변하고 홀로 남겨진 사무실, 키보드 소리에 섞여 들려온 낯선 인기척은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섬뜩한 환상이었을까? 첫 번째 이야기. 저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한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바쁘고 정신없었어요. 게임 출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죠.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밤이었어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간간히 번개가 번쩍이곤 했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덕분에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와 동료인 체스, 단 2명뿐이었습니다. 체스도 마감일이 코앞이라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었죠. 시간은 이미 밤 8시에서 9시 사이를 훌쩍 넘겼어요. 체스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더니 이제 퇴근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저에게 괜찮으면 나갈 때 문단속을 좀 부탁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체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저는 혼자가 되었죠. 우리 사무실은 L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입구는 L자의 한쪽 끝에 있고 제 사무실은 L자의 짧은 부분, 모퉁이에 있어요. 졸음이 쏟아져서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잠을 깨려고 복도 끝 탕비실로 가서 커피를 좀 데우기로 했어요. 1시간 정도만 더 버틸 수 있을 만큼 조금만 마시려고요. 커피가 데워지는 동안 카운터에 기대어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를 내밀어 복도를 살짝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가 있냐고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 소리는 무거운 현관문이 아니라 일반 개인 사무실 문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부엌을 나와 복도를 따라 걸으며 문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잠겨 있었죠. 그리고 제 사무실이 있는 복도로 왔는데 제 방을 포함해서 이 짧은 복도에 있는 3개의 문이 모두 닫혀 있었어요. 분명 제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뒀었거든요.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와서 문이 닫힐 리는 없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문을 활짝 열면서 누가 튀어나오더라도 놀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방은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어요. 의자, 컴퓨터,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문이 저절로 닫힌 것이 좀 이상했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번개는 1분마다 한 번씩 치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시간이 꽤 지나 벌써 자정 가까이 되었죠. 저는 할 만큼 충분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하던 작업을 저장한 후 컴퓨터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를 껐는데 새까만 화면에 비치는 제 모습을 통해 그만 보고 말았어요. 제 등 뒤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척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지 않은 채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대로 전속력으로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1층 계단을 뛰어내려가 차에 탔어요. 그 시간 내내 누군가 저를 따라오거나 저를 잡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차에 올라타고 한숨 돌린 뒤 저는 제 사무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블라인드에
작은 틈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즉시 상사인 미란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다는 그 시각에는 아무도 사무실에 없어야 한다고 확인해줬고 야간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다행히 저는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미란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경비원이 사무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본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줬더니 미란다도 섬뜩해했죠. 우리 사무실에는 딱 하나의 카메라가 있는데 부엌 근처에 있는 긴 복도 끝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날 밤 카메라에는 복도를 걸어가는 어떤 여성의 모습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저는 뉴욕 맨해튼의 한 사무용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때는 11월 중순이었는데 입주해 있는 한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미리 꺼내려 했어요. 장식품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주로 로비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별일 없이 조용한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제 직업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벌어졌죠. 그 건물에 입주한 한 피부과 직원이 지하로 내려갔다가 모든 불이 꺼져 있고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신고했어요. 단순히 전기 기사나 고쳐야 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개의 문이 부서져 있다는 말까지 덧붙여 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강도가 들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순간 제 임무가 되었죠.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지 않아 저는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저 혼자 근무 중이라 혼자 내려가야 했죠. 저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곳으로 혼자 내려간다는 생각에 좀 긴장했죠. 지하에는 각 회사들의 창고와 전기실, 청소도구함 등이 있었어요. 복잡한 복도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는데 손전등 하나에 의존해 길을 찾는다는 게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건물에 입주한 여러 회사들의 창고로 이어지는 문들이었죠. 신고 내용대로 많은 문들이 부서져 있었어요. 일부는 마치 도끼로 찍힌 것처럼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었는데 총도 없이 위험한 사람을 찾아 나설 정도로 충분한 돈을 받지 않았죠. 저는 부서진 문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살펴보았지만 모든 창고는 여전히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난당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만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각 방을 재빨리 훑어보는데 쿵 하는 소리가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소리가 뚝 끊겼어요. 보일러나 파이프에서 들려오던 소음들이 모두 멈췄고 이제 저는 발소리 하나까지 크게 들리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지하실에 혼자 남겨졌죠. 그 쿵 하는 소리로 보아 누군가 아직 지하실에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보같이 저는 거기 누구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고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저는 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어요. 이 일은 이제 뉴욕 경찰국에서 맡아야 할 일이었죠. 계단에 거의 다 왔을 때 마지막 코너를 돌자마자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게 무거운 숨소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제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끄고 코너를 살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엿봤는데 신기하게도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손전등을 다시 켰죠. 빛이 정확히 그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주 쉽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키가 매우 크고 몸을 웅크린 형체가 벽을 향하고 있었고 손에는 무기일지도 모를 긴 물체를 들고 있었죠. 저는 그가 남자라고 확신했어요. 저렇게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 여자일 리는 없으니까요. 손전등 빛에 그가 얼굴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비정상적으로 길쭉한 얼굴이었죠. 머리가 벗겨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계단으로 달려가면서 경찰이 오고 있어. 당장 여기서 나가. 라고 소리쳤죠. 계단을 뛰어 올라가 지하실 문을 잠그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출동했고 4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저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불이 꺼진 지하실에서 무장한 거대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니었죠. 경찰관들이 다시 로비로 올라왔을 때 제가 봤던 그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건물의 전기 기술자가 와서 지하실의 전기 문제를 해결했는데 누군가 배전반을 만졌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불이 다시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하실에서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위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여러 개인데 아마도 그 사람은 다른 계단을 통해 도망쳤던 것 같았죠. 하지만 모두 제가 본 것을 믿어주었어요. 그 문들은 저절로 부서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의 어두운 구석에 혹시라도 그 거대한 형체가 서 있을까봐 겁에 질려 주변을 계속 확인해야 했죠. 세 번째 이야기. 2002년 제 인생 첫 직장은 마카티에 있는 한 콜센터였어요. 저는 야간 근무조였죠. 사무실은 길쭉한 도넛 모양이었는데 도넛의 구멍 부분은 엘리베이터 로비 겸 주출입문이었고 사무 공간은 2개의 긴 복도와 2개의 짧은 복도로 이루어져 있었죠. 새롭게 생긴 회사라 사무실의 절반만 완공되어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어요. 도넛의 긴 한쪽은 운영 중인 사무 공간으로 관리자 사무실과 식당이 있었죠. 반면 다른 쪽은 회의실, 의무실, 창고, 화장실 등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모든 곳이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회의실은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전선이 노출되어 있었죠. 반면 완공된 사무 공간은 일반적인 콜센터처럼 밝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미완성된 부분은 조명이 부분적으로만 켜져 있었고 경비원들이 어차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쪽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곤 했죠. 결국 사람들은 그쪽으로 잘 가지 않았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서둘러 달려갔다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저의 팀원 중 한 명이 심한 편두통을 겪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팀장님께 말해서 잠깐 쉬라고 권했고 팀장님은 그녀에게 완공이 안 된 의무실에 가보라고 했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문 위에 달린 간판을 보고 의무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녀와 함께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조명은 켜져 있었는데 말이죠. 문에는 세로로 된 창문이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각종 의료 장비와 침대, 책상 등 의무실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간호사만 없었죠. 간호사가 잠시 휴식 중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무실의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가 퇴근한 것 같아서 좀 화가 났지만 혹시 간호사의 근무 시간표라도 붙어 있을까봐 문을 확인해 봤죠.
저도 모르게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불이 꺼져 있었음에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의무실이라고 쓰여 있던 간판이 무색할 만큼 그곳은 의무실이 아니었어요. 분명 우리가 아까 봤던 방이 맞았는데 완벽하게 꾸며져 있던 의무실 대신 작은 야간 조명만 있는 텅 빈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 조명 덕분에 벽과 바닥이 콘크리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구나 침대, 장식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아까 봤던 의무실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경비원 한 명이 다가와서 완공 안 된 사무실에서 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물론 경비원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설득하려던 순간 우리는 모두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주위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는 소름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죠. 마침내 제 팀원이 히스테릭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경비원은 불안한 듯이 우리를 그곳에서 쫓아내며 그 의무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우리는 팀장님께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팀장님은 멍한 표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팀원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심하게 과호흡을 해서 결국 마카티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죠. 그 후로 그 사건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